이게 내가 쓴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야, 너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 몰라? 이게 위로 올라가면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근데 대위님께서 솔직하게 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뜻인 줄 알았냐? 적당히 쓰라는 거지. 부대를 매장하란 말이 아니야. 이거 다시 써. 아무 문제 없다고. 안 그러면 너 진짜 다친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조직을 뒤흔든 실화입니다. 2022년 강원도 어느 포병부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21살 김민호라는 이등병이 매일 밤 겪어야 했던 끔찍한 현실과 그가 선택한 놀라운 반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강원도 전방 포병부대에 새로운 이등병이 전입했습니다. 김민호라는 21살 청년이었어요. 키 165cm, 마른 체격에 조용한 성격의 민호는 첫날부터 고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무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무겁고 압박적인 분위기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고참들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야, 신병, 여기 와봐. 병장 이진수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26살의 이진수는 말년 휴가를 2달 앞둔 병장으로 내무반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신병을 길들이려는 차갑고 잔혹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다가갔어요. 전입방은 알고 있지? 후임들한테 빵 사주는 거 말이야. 이진수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장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집에서 용돈도 안 주냐? 상병 박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24살의 박현우는 이진수의 충실한 부하 역할을 하며 항상 그의 눈치를 살피는 인물이었어요. 작은 체격이지만 목소리에는 고참으로서의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사실 아버지 김성철은 충분한 용돈을 줄 수 있었지만 민호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군대에서는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조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국정감사원에서 20년간 근무한 전문 감사관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럼 몸으로 때워야겠네. 이진수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해. 그리고 빨래도 내가 다 해. 알겠나? 민호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기분이 착잡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상황을 견디고 기록하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신병들의 코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어요. 형광등이 꺼진 내무반은 어두웠지만 민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이진수와 박현우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을 해체하려는 듯한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야, 김민호. 어둠 속에서 이진수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나와봐. 민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로 나간 민호 앞에 이진수와 박현우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어요. 너 같은 신병이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알아야 해. 이진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첫 번째, 고참 말은 절대 복종. 두 번째, 실수하면 몸으로 책임진다. 세 번째, 밖에 함부로 알리지 않는다. 알겠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이런 식으로 군대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날 밤부터 민호의 진짜 지옥 같은 군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고참들의 빨래를 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한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입 일주일 후 민호는 부대에 숨겨진 위계 질서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계급에 따른 질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참들만의 사적인 규칙이 내무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규칙은 어디에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병사들이 암묵적으로 따라야 하는 철칙이었습니다. 김민호, 이것 좀 봐. 박현우가 민호의 침상을 가리켰습니다. 이불 정리가 이게 뭐야? 각이 하나도 안 맞네. 다시 해. 민호는 이미 3번째 이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박현우는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어요. 모서리 봐, 모서리. 이게 각이라고 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해. 박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가 뒤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참을성 있게 이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되면 더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등 후에도 고참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거든요. 야, 민호야. 어둠 속에서 이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범 100번 읽고 외워. 내일 아침에 검사할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어떻게 될지 알지? 민호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교범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밤새 교범과 씨름해야 했어요. 작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고참들은 정말로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했거든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교범 암송에서 실수를 했던 거예요. 피로에 지친 상태에서 한 문장을 빼먹고 말았습니다. 못 외웠네? 이진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이유가 뭐야? 죄송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벌을 받아야지. 이진수가 박현우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자지 마. 복도에서 서 있어. 아침까지 말이야. 그날 밤 민호는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춥고 어두운 복도에서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다리는 점점 아파왔고 눈꺼풀은 무거워졌지만 고참들의 감시 때문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박현우가 나와서 민호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린 거예요. 모든 것을 기록하라. 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중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비록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음성을 녹음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야겠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증거가 있어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참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얼차려를 넘어서 정신적인 압박까지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같은 놈은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집에 가서 엄마, 치마폭에나 숨어 있어라는 말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민호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메모했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기능도 틈틈이 활용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전입 한 달 후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병영생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부대장 최영민 대위가 직접 주관하는 조사였어요. 34살의 최영민은 장기 복무를 꿈꾸는 장교로 무엇보다 승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부대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평온한 부대, 문제없는 부대를 만드는 것이 승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설문조사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한 거예요. 최영민이 병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어주세요. 익명으로 처리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호는 설문지를 받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써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라. 민호는 펜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고참들로부터 욕설과 정신적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정신적 압박을 가하며 불합리한 얼차려를 반복적으로 시킵니다. 교범 암송을 강요하고 실수하면 밤새 복도에 세워놓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이 내용을 적으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혹시 고참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설문지를 제출한 후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내용이 누설되지는 않을까, 고참들이 알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후 최영민 대위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민호 2등병, 잠깐 나와보세요. 최영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경직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긴장한 채로 부대장실로 따라갔습니다. 최영민은 책상에 앉아 민호의 설문지를 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쓴 거야? 최영민이 설문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너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 몰라? 최영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런 내용이 위로 올라가면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고.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던 것은 최영민 자신이었는데 정작 솔직한 의견을 적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대위님께서 솔직하게 쓰라고 하셨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그게 이런 뜻인 줄 알았어? 최영민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적당히 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대를 매장하라는 게 아니야. 너 이거 다시 써. 아무 문제 없다고 써.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이 결국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 내용대로 보고서가 올라가면 너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최영민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고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민호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덮고 숨기려고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예상대로 고참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누군가가 민호의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야, 너 부대장한테 뭐라고 했어? 이진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괴롭힌다고 고자질했다며? 민호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설문조사에서 솔직하게 적었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박현우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신병 주제에 고참들을 신고해? 배신자 새끼가.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참들은 민호에 대한 괴롭힘을 체계적으로 계획했어요. 단순한 얼차려가 아니라 정신적 고문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문이야. 이진수가 물컵을 들고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민호가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신고한 놈은 편히 잘 자격이 없어.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었어요. 민호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려고 하면 언제 물이 날아올지 몰라서 긴장하게 되었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아 민호의 얼굴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생겼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고참들의 욕설과 협박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문이야라는 이진수의 말도 선명하게 녹음되었어요. 참다 못한 민호는 마침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계속되는 괴롭힘과 물세례, 그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같은 일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김성철은 아들의 상태를 즉시 눈치챘어요. 민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어요. 아버지, 부대에서 고참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매일 밤 잠을 재우지 않고 물을 끼얹고 청소를 시키고. 김성철은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정감사원에서 조직의 어둠을 봐온 그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니?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기록도 남겨놨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김성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제대로 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게. 전화를 끊은 후 김성철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원에 재직할 때의 인맥을 활용해서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런 일에는 전문가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부대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갑작스럽게 부대 방문을 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사전 통보도 없이 진행되는 기습 감사였습니다. 감사관실이 온다고? 최영민 대위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병영 생활 전반에 대한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행정병이 보고했습니다. 최영민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혹시 민호의 설문조사 내용이 위로 올라간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감사관들이 도착하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고참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진수와 박현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김민호 그 새끼가 또 뭔 짓을 한 건 아닐까? 박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감사관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고 내무반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특히 신병들에게는 더욱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김민호 2등병, 잠깐 나와보세요. 감사관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별도의 면담실에서 감사관과 1대1로 만났습니다. 편하게 말해도 돼요. 혹시 부대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었나요? 감사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감사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네, 실은 민호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의 괴롭힘, 물세례, 잠을 재우지 않는 일, 과도한 청소 업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증거가 있나요?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록도 남겨놨고요. 감사관은 민호의 휴대폰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병사는 처음 봤거든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고참들의 괴롭힘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잘했어요. 용기 있는 신고였습니다. 감사관이 민호를 격려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고참들은 불안해했어요. 감사관들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관들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수로 전입한 일병 정수연이었어요. 22살의 수연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마침내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용기에 감화되었고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점오후 수연이 조용히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들키지 마.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메모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다른 고참들이 너의 노트와 녹음 파일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어. 오늘 밤에 사물함을 뒤질 예정이야. 조심해.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증언하겠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참들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수연이 증언하겠다고 나선 것도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던 수연이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더 이상 못 보겠어. 너 혼자만 당하게 둘 수 없어. 수연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본 것들을 다 말할게. 감사관님들께 말이야. 그날 밤 정말로 고참들이 움직였습니다. 소등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진수와 박현우가 조용히 민호의 사물함에 다가왔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과 메모장은 모두 다른 곳에 숨겨놨거든요. 야, 김민호, 일어나. 이진수가 민호를 깨웠어요. 사물함 검사할게. 민호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시끄러워. 그냥 열어봐. 박현우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고참들은 민호의 사물함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진수가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수연은 감사관들에게 자진해서 찾아갔어요. 그동안 목격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민호가 당한 괴롭힘을 직접 본 것들, 고참들이 나눈 대화 내용들, 그리고 부대장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정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정수연 일병,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감사관이 수연을 격려했어요. 이런 증언이 있어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수연의 증언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민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 되었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아 국방부 감사본부에서 정식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였어요. 조사단에는 군사경찰과 군수사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고 특히 고참들과 간부들은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조사단은 민호의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가혹행위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문이야라는 이진수의 음성, 배신자 새끼라는 박현우의 욕설,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된 괴롭힘의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이진수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육군본부 고위 장교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진수는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지위를 믿고 후임들을 괴롭혀왔던 거였습니다.
한편 부대장 최영민 대위도 궁지에 몰렸어요. 조사 과정에서 그가 민호의 설문조사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민호와의 면담 내용, 그리고 조용히 덮자고 했던 발언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영민 대위, 왜 신고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냥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최영민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진수와 박현우 외에도 다른 고참들이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사실, 이런 일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부대 전체가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진수와 박현우는 물론이고 부대장 최영민까지 모두 기소되었어요. 민호의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수연의 증언은 사건의 객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진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신병을 교육한 것뿐입니다. 군대에서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교육과 가혹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괴롭힌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현우는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거짓 증언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다른 증언들과 맞지 않아서 오히려 추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영민 대위는 사건 은폐 시도와 부하 병사에 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의 장기 복무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사재판 이후 이 사건은 국방부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국방부는 즉시 정군에 긴급 지시를 내렸고 병역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의 아버지 김성철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국정감사원의 전직 수석 감사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수십 년간 정부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온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일부러 신분을 숨겼습니다. 김성철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아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후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정책보좌관실에서 병영인권위원회 초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같은 피해를 당하는 후배들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민호가 전국에서 모인 간부들과 정책 담당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강연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되자 참석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눈을 감으면 고문이야라는 이진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감사 지침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는 폐지되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었어요. 무엇보다 신고자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민호처럼 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정군의 병역 내 가혹행위 신고 한라인이 설치되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민호의 경우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단호했습니다. 이진수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아버지가 고위장교라는 배경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최영민 전 대위는 사건 은폐 시도와 부하 병사 협박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영웅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특히 민호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방법은 다른 부대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민호의 사례가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몇 년 후 민호는 전역 후에도 병영 인권 개선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는 포병부대 3.15실의 반란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의 필독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의 아버지 김성철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국방부에서 병영 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들의 용기가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아들이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성철이 임명식에서 말했어요. 이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병부대 3.15실 사건은 이렇게 한국 군대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신병이 시작한 작은 반란이 정군을 바꾸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을 믿고 지지해준 아버지의 전문적인 도움과 양심적인 동료의 용기,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